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을 하고요. 오늘 제 곁에는 갑자기 책이 나왔어. 갑자기 책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도 제 곁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 9시 방송부터 달려오셨는데 제 옆에도 와주셨어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다가 네. 여기로 옮기셨어요. 맞습니다. 네, 마음은 여기가 편하세요? 거기가 편하세요? 여기가 편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방송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앵커이고 사회자인데,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뭐 앵커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어떤 이런 책임과 네. 이런 것에서 아주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계셔도 좋고 저기에 계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제 앵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계시면 또 든든하더라.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뉴스엔진에 와 있으면 뭐 어디에 앉아 있어도 저는 즐겁고 좋으니까요. 이제 힘찬 또 재밌는 방송 네. 하겠습니다. 그 공자, 맹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네, 노자도 있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저의 패널 분들, 저 뉴스엔진의 패널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논자라고 불러요. 논자. 논자. 네. 네. 논자. 왜 논자인 줄 아세요? 뭐 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놀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 놀고 있다는 아니고 소리가 작아요? 마이크 윤석만 네네네. 논설위원님 소리가 예, 조금 작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키워주세요. 네, 마이크 조금만 당겨주시면. 그 네. 앵커 자리에 있는 마이크가 더 좋은 거네요. 아, 요거 좀 비싼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아니 보니까 앵커 자리에 있는 마이크는 네. 제가 방송을 할 때 뭐 이렇게 서도 하고 네. 이렇게 서도 하고 하는데 네. 그때 소리가 안 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뒤로 가니까 작아지는 걸 보니까 이게 좀 기능이 다르고 지금 보니까 마이크 크기가 맞아요. 앵커 마이크 크기가 한 2배는 되네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 요게 사실은 조금 비싼 거고 금액 차이 꽤 많이 나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권력을 누렸네요. 여기서 권력을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 있다가 이쪽에 오니까 마이크가 네. 다르구나. 아, 그렇죠. 네, 그걸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마이크가 많이 작다고 하는데 조금 키워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얘기할게요. 네, 예. 아니면 제가 좀 떨어뜨려서 네. 소리를 전반적으로 키우는 것도 하여튼 여러분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실 논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논평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떠한 분야의 논평을 여쭤봐도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논평의 자판기다. 그래서 제가 논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뉴스엔진에 출연하시는 패널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판기처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력과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요. 뭐 저를 제외한 이제 다른 분들, 예를 들면 그 행주형님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상당한 어떤 내공과 오랜 연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무슨 논자라고 말씀이세요? 분명히 이제 네.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여튼 합니다. 뭐 저의 논자 1. 네. 네. 제 옆에 논자 1 와 계세요. 네. 자, 제가 오늘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과 함께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오전 9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뭐 나눴지만 최근의 정치판이라고 또 표현할게요. 정치판을 보면 진짜 속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예, 네.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뭐 저는 그냥 제 표현으로 할게요. 그런 걸 계속해서 씹자니 그것도 너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우리가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좋죠. 들었고 좋죠. 사실은 제가 주말에 전당대회 끝나고 네. 마음이 되게 헛헛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이 눈에 딱 띄었어요. 이 네, 책이 네, 네. 저희 논설위원님께서 저한테 처음 만난 날 선물해 주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럼 여태까지 안 읽어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3분의 1 읽었어요. 3분의 1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아유, 걸렸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다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전당대회 때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어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뭐 맨날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뵀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하여튼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뭐 그랬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사실 그 책은 제가 2021년도에 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정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위선이고 네. 진보라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편견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이 86세대 정치인들이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해왔는가를 네. 쓴 책인데, 근데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만, 근데 보셔서 알겠지만 책 내용의 거의 한 30-40%는 교양서적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네, 네. 법치주의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기도 하니까요. 네. 뭐 교양서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 이제 방송 같이 하는 티키타카 쇼의 타카 아저씨가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예. 저한테. 그러니까 아빠는 왜 보수를 지지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답에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현재 정치인 혹은 우리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하신대요. 그리고 네. 스스로에게도 물었을 때 아빠는 왜 보수를 지지해? 혹은 아빠는 왜 진보를 지지해?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으로 그 좀 개념을 많이 잡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한동훈 그 대표님 라방하는 거 보고 그 방법을 조금 베껴서 왔는데 예. 책을 계속 읽어주시는데 네네. 그거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예. 또 지식도 얻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조금 읽고 싶은 부분 좀 읽고 우리 저자께서 옆에 계시니까 아. 이 내용에 대한 첨언을 하고 요런 방송 괜찮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그것도 좋네요. 괜찮죠? 예. 네. 그렇게 방송하면은 한 1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책을 그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책이 지금까지 보니까 네. 이 책이 지금 21년도 6월에 나온 책이고, 예,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11권 정도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안 잡힌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디지털 소사이어티라는 네. 이게 일종의 할리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음. 거기에 이제 있는 함께 연구했던 뭐 교수분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과 같이 공저로 쓴 책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총 12권. 12권이시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혼자 쓴 책은 이제 8권. 8권입니다. 그러니까 공저가 4권, 네. 단독으로 쓰신 책이 예, 8권. 예, 예. 지금 어떤 분께서 쓰신 책 다른 책도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할 책은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이라는 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말고 또 좀 자랑하고 싶은 책 한두 권 정도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권 추천드리면 네. 이제 하나는 인간혁명의 시대라는 책이 있고 근데 이 책은 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래서 인간혁명의 시대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종도서로 선정이 돼서 전국의 도서관에 이제 배포되기도 했었고 우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디지털 인사이트라는 그 최초로 제정된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인사이트 있는 책을 뽑는 거기에도 이제 선정이 됐었고 네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보다는 제가 미래인문학이라고 미래입니다. 예, 작년에 낸 책이 있는데 그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은 어떤 거냐면 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혁명이 우리 눈앞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미래 사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브레인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인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레인칩? 예, 브레인칩. 그냥 일단 못 들어봤는데 그냥 생각에는 머리에 뭘 칩을 심나요? 맞아요. 아 그래요? 뇌에 칩을 심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의학이랑 과학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 그래요? 앵커님, 네. 생각이라는 것, 기억이라는 것, 그게 어떻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세요? 뇌의 신경 기능으로 그렇죠.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네. 정신과 육신, 네. 영혼과 육체로 보통 구분해서 봅니다. 네, 그렇죠. 종교적 의미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존재고 육신과 별개 어떻게 보면 육체보다 우선하는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정신이라는 것은 화학, 신경, 전기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도 네. 머릿속에 이 뇌 속에 그 수많은 어떤 시냅스와 이런 뉴런의 활동으로 인해서 저장이 되는데
어떤 책장 혹은 서랍에 물건을 넣어서 저장하듯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비밀번호 풀듯이 패턴으로 저장이 돼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뇌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앵커님 혹시 뭐 한 중고등학교 때 되게 재밌던 기억 네. 떠올려 보면 되게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영화의 장면처럼 그려지죠. 그렇죠. 네. 근데 어제 2시 30분에 뭐 했어요? 2시 30분에 저 방송했죠. 그죠? 그럼 안 되겠네. 어제 그럼 8시 20분에 뭐 했어요? 8시 10분에 운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 잘은 기억은 나지 그렇죠. 않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어제나 그저께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20년 전에 겪었던 중고등학교 때 일은 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되게 생생하게. 이유는 뭐냐? 네. 그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그 패턴이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밀번호 패턴이 쉽게 저절로 되는 거는 이거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우리한테 익어서 그런 건데. 몸이 기억하는. 네. 그러니까 예전의 기억이 생생한 거는 우리에게 그 기억들이 패턴이 익숙하기 때문이고 그런 것처럼 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화학적 전기적 작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뇌에 칩을 심어서 네. 그 칩을 컴퓨터에 기록을 하면 생각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인데 그게 기록화가 된다?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거를 오. 성공했어요. 성공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그래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그 어린 원숭이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저라는 어린 원숭이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딴 얘기 시작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하고 아, 이야기하고자 그러니까. 했던 주제를 또 얘기를 근데 못 또 하는데 빨려 들어갔어. 저는 또. 지난번에 제가 네. 그 언더 73 나갔다가 네. 이렇게 딴 얘기하다가 거기 그 신 작가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신성민 작가님. 네. 자기가 질문 준비했던 거 한 20%밖에 못했다고. 그래요?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쏙 빨려들었어요. 제가 하여튼 5분 안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예요. 근데 그분은 참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뭐 저는 일론 머스크를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라고 저는 항상 비유를 하는데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뭘 했냐면 원숭이 페이저한테 우리 옛날에 MS 도스 시절에 그 기초적인 게임 중에 탁구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를 이렇게 움직여서 공 이렇게 튀겨나오면 바를 움직여서 이렇게 탁구 치는 거 있어요. 네네. 그 앵커님 그 세대는 아니시죠? 네,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 기초적인 게임이 있었어요. 네. 요거를 페이저한테 시킨 겁니다. 그걸 하려면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이 뇌에다가 뇌파를 분석하는 장치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게임에 성공할 때마다가 맛있는 거를 줬어요. 마실 거를 줬어요.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성공 보수처럼. 그렇죠. 네네. 그게 있어야 동기가 되니까. 네네. 근데 그걸 계속 이제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는 뭘 했냐면 조이스틱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숭이 페이저가 탁구 게임을 성공했어요. 조이스틱을 꺼버렸는데.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학습이 된 거죠, 그러면. 아니죠. 아니에요? 생각하는 걸로만 게임을 한 거예요. 조이스틱을 꺼버렸다니까요. 조이스틱이 작동하지 않는데 그래요? 원숭이 페이저가 그냥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이게 컴퓨터에 전달이 돼서 그걸로 이 탁구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매체가 없는데 생각만으로도 네. 움직였다. 손에 잡고 있는 게임기가 이게 이제 전원을 껐으니까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페이저가 생각만으로 네. 게임을 조정한 겁니다. 그게 브레인칩이에요. 그게 그럼 된 거네요. 된 거죠. 생각이 움직이게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술이 네. 이미 왔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임상 실험을 인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제 이 뇌에다가 1048개의 구멍을 뚫어서 칩을 심어야 돼요. 뇌에다가.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뇌 속에 일어나는 거를 기록하려면. 와. 근데 과연 이거를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해주겠느냐? 허가를 해주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인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죠. 생명에도 문제가 있을 그쵸.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허가를 재작년 5월에 해줬어요. 그래요? 재작년 5월에? 그럼 그걸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서 작년에 인간 대상으로 시험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했어요. 나 소름 돋았어. 그래서 와, 이런 시대구나. 그래서 근데 다만 그 실험 대상은 어떤 일반인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아니라 네. 약간 이렇게 좀
신경 마비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임상에 참여를 했고 네. 그리고 임상에 참여했던 그분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삶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인류의 어떤 네. 획기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지금 그 실험에 참여했던 그분은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예. 이제 브레인칩을 심고 그 자신의 얘기를 이제 누군가 제3자가 볼 수 있게끔 소통이 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예,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네. 제가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브레인칩 기술의 핵심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린팅이 있고 리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팅하고 리딩은 뭐냐면 리딩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칩을 통해서 컴퓨터가 읽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기술이 발전했을 때 혜승 앵커님의 브레인칩을 제가 컴퓨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네. 저 사람이 날 뭘로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가 얘기하면 좀 짜증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이 그렇죠. 옆길로 새고 있는데 언제 끊어야 되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리딩이에요. 그럼 프린팅은 뭐냐? 네. 혜승 앵커님의 머릿속에 제가 어떤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쏴주는 거네요. 머릿속에 프린팅하는 거죠. 무섭다. 예. 그래서 이 기술이 언젠간 상용화 될 거예요. 언젠가는. 네네. 그러면 생각해 보죠. 자, 머리에 브레인칩을 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능 보러 가요. 네. 이 사람이 변호사 시험 보러 가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가요. 그럼 훨씬 수월하게 시험을 칠 수 있겠죠. 아, 이건 약간 아바타가 되는 느낌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브레인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성형 수술이 처음 언제 발달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네. 성형은 글쎄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왠지 의술의 목적일 거예요. 재활이 그렇죠, 목적이었죠. 재활. 예. 네네. 네. 그 재건, 네. 신체 재건이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것 그때부터 성형 수술이 발전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성형 수술이 신체 재건 용도도 있지만 아마 95%는 미용 목적이죠. 그렇죠. 네, 그죠? 미용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신체 재건에 사이보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봇 팔, 로봇 다리 혹은 인공 심장까지 몸속에 넣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걸 사이보그라고 그러고요. 네. 100%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그럼 사이보그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내 삶의 어떤 내 신체의 재건을 위해서 사이보그가 되지만 언젠가는 네. 더 나은 신체적 역량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사이보그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옛날부터 누구였죠? 그 진실 왕제도 네. 생로병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영화 그럴 것 속에서 같아요. 보면 뭐 윈터 솔저나 아니면 케이블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로봇 팔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좀 약간 기성세대 분들은 네.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응? 소머즈. 그러네요. 그 네. 둘은 알죠? 알죠. 소머즈까지 알죠. 그럼 우리는 같은 네. 세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좀 시대가 무서워, 진짜. 네.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음. 그러면 자 한쪽 다리가 로봇 다리예요. 이 사람이 육상대회에 나가요. 그럼 허가해 줘야 됩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또 안 해주는 거에 대한 명분이 명확하지도 않네요. 그러면 네. 인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돼요? 브레인칩을 심은 사람은 인간이에요? 아니면 그 로봇팔 로봇 다리가 있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거는 기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 결정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기술이 확 바뀌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늦어요. 그렇죠.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그거를 혼란이 있죠. 전문용어로 아노미라고 그러죠. 그렇죠. 문화지차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개척한 분야입니다. 미래의 문학이라는 것은. 네. 그 미래의 문학은 미래 사회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캐치해서 지금부터 함께 고민을 해 나가자. 근데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럼요. 사실 그 브레인칩이 그렇게 임상 실험에 성공을 한 사례가 음. 작년에 있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모르죠, 사람들이.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필요할 것 같아요. 100세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100세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이 얘기하면 또 딴 얘기인데 그만할까요? 결혼이라는 것이 근대적 제도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결혼까지 왔어. 또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애 결혼이라는 것은 18세기,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아, 제가 그래서 연애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인 거야. 그래서 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데 근대적 가족주의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대충은 한 세대 정도 살다가 죽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전에는 네.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으니까. 뭐 조선 시대 평균 수명은 29살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근대적 결혼 제도는 결국은 한 30년 정도 살다가 헤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0살에 결혼하면 7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조론 같은 문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리고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옛 성현들의 지혜도 있고 또 인문학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론으로 해서 풀어가 보자라는 게 미래 인문학이고 그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 접니다. 네. 근데 진짜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늘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인문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 중알고 논소련을 하고 네. 뭐 제가 생각했었던 인생 경로와 달리 이렇게 여의도에 와서 한동훈 대표를 돕고 있지만 원래는 저는 미래인문학자예요. 그래서 그 책 국민의 먼저입니다 책에도 보면 저를 미래인문학자로 소개를 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뭐 작년에는 우리 또 미래학회에서 그 학술대회 공동위원장도 하고 뭐 그 정도로 활발하게 이제 미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네. 원래 제 본업입니다. 네. 그 제가 요 저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네. 소개를 여쭤보면 지금도 집필 활동을 계속 하세요. 네, 네. 예. 그저께부터 집필을 시작을 했어요. 그저께요? 그저께. 아, 이번 주부터요? 예. 그래요? 어떤 책인지 여쭤도 돼요?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네. 리라이트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리라이트가 다시 우파라는 뜻도 있고 리버럴 라이트의 준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보수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은 책이었는데 네네. 근데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보수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지금 보수가 폭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반으로 하되 좀 더 내용을 좀 본질적으로 좀 다듬고 해서 제 생각엔 한 50% 정도는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거의 새 책 수준으로 해서 좀 낼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그저께부터 좀 집필을 시작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탈락한 과정에서 겪었던 그 우리 보수의 문제점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컸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전부터 이제 출판사에서도 좀 개정판을 좀 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다가 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경선 끝나고 바로 다음부터 책 쓰기 시작했다는 건 너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네.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예, 예. 지금 너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망가졌다는데 그때는 리라면 지금은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 진짜 완전히 개혁? 재건해야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정말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책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나오면 제가 뉴스엔진 통해서 제일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삐삐님께서 오늘 해단식이 2시냐고 물어보시는데 4시죠 오늘? 4시입니다. 네, 네. 4시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오시는 분들도 예. 계시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네. 거기서 뭐 사랑방처럼 이용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시고 또 5층 오셔도 돼요 여러분. 5층에 4시에는 여기 스튜디오 방송 없으니까요. 4시에 오셔서 그러네요. 오셔서 네. 구경도 하시고 네, 그럼 좋겠네요. 구경하시고 예. 또 저도 회단식도 갔다가 또 내려올 네.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을
지금 10시 25분인데 그래도 좀 해야 되니까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을 좀 짧게 읽어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그 문재인 그 정부 당시에 대한 얘기를 좀 소회를 시작으로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또 목소리가 까랑까랑합니다. 좋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과 열린 사회의 적들에게 역사가 그 책임을 묻는다면 가장 큰 죄목은 분열일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과 노조, 남성과 여성, 50대와 20대 등 나라 곳곳을 둘로 쪼개놨기 때문이다. 광신적 팬덤으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의 파토스를 정치 동력 삼아 선배들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민주주의의 탑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했던 것들 보면은 뭐 친일파다. 그래서 노 재팬 운동. 맞아. 그런 거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작년에 차를 새로 바꿔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이제 어코드였습니다. 일본 차예요. 혼다. 왜냐면 혼다가 일본이 차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진짜 10년 넘게 탔어요. 오래 탔어요. 그랬는데 그 차 타고 다니다가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일본 차 타고 다니면 막 일부러 빵빵거리고 시비 걸고 그랬어요. 그렇고 제가 그때 봤던 커뮤니티 글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그 자동차 수리를 하러 왔는데 일본 차라서 자기가 수리 안 해주고 빠꾸했다고. 그런 글도 봤어요. 그러면 이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저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조국 당시 전 장관이 죽창가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이거를 갈라치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갈라치기인데 그렇죠. 로마에선 이걸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랬어요. 분할해서 정복한다. 분할해서 지배한다. 그리고 나치 정권의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칼 슈미트라는 사람인데 칼 슈미트는 정치를 어떻게 봤냐면 정치를 싸워서 이기고 권력을 획득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존재가 서로 협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기를 상대 정판을 무너뜨리고 공격해서 내가 다 획득하는 그걸로 본 거예요. 칼 슈미트가. 그러니까 정복의 대상으로 그렇죠. 봤다. 네. 그러니까 칼 슈미트의 정치 이론에 따르면 정확하게 네 편과 내 편을 갈라야 되고 내 편을 결집해서 네 편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나치식 발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고 그때 보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나누고 심지어 의사하고 간호사들도 나눴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을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도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보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가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랬죠. 서로 친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요새는 소개팅도 안 해요. 저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많이 해요. 소개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차 한잔 안 하고 그냥 막 싸우고 예전에 헤어지면은 뒤에서 술 먹으면서 협치하고 의견하고 지금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없다. 전혀 그 없다. 해악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이 두 정당, 또 윤석열 정권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냥 적대적으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물어뜯기만 하고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그렇죠. 거네요. 그 본류를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 프롤로그에서 그 취지가 딱 적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봐 드렸고요. 이제 다음 얘기도 좀 읽어봐 드릴게요. 그 아이언맨과 블랙팬서를 비교하면서 이제 서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31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진보와 보수는 무엇이냐?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하나의 이슈를 놓고 찬반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재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두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 뜻하는지도 모른 채 당연한 듯 써왔다. 어찌 보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조차 모르면서 서로 패를 갈라 싸워온 것일지 모른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타카 아저씨가 늘 저에게 했던 얘기.
진보가 아빠는 왜 진보를 지지해? 아빠는 왜 보수를 지지해? 라는 물음에 나는 과연 답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이 물음에서 저 스스로에게도 좀 묻게 되더라고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걸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저는 300명 중에 50명도 안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박모 의원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명단 공개해 주세요. 네. 또 그렇게 또 이어서 해주시니까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단언할 수 있냐면 제가 리라이트라는 책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요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의견 책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국회에 가서 제가 강연 뭐 간담회 뭐 스터디 모임 등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함께 뭐 강의도 하고 스터디 모임도 하고 쭉 했었는데 네. 그때 대다수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가 진보 보수 개념이 이런 건 줄 난 처음 알았다 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국회 구성원이 바뀌었죠. 그게 2018년하고 2021년이었으니까 이전 국회지만 제 생각에는 네. 그때 국회보다 지금 국회가 수준이 더 낮습니다. 아니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그때 국회보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더 낮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와 함께 저의 강의를 듣고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특강하고 또 저랑 함께 스터디 모임하고 했던 의원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함께 고민하려고 했던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정병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제가 네네. 기자생활 초년병 2007년, 2006년 그때부터 알던 분인데 정병국 전 의원은 그 당시 5선 의원임에서도 불구하고 제 책을 읽고 이제 감명을 받아서 윤 기자 덕분에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사실 그런 말씀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네. 몰랐단 왜냐하면 정치인인데. 5선 의원이시고 네.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근데- 저는 그때 30대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용기고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를 위한다기보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뭐 당협위원장이나 뭐 당직자들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책 얘기 토론하고 스터디하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 아, 당시에는. 그랬구나. 네. 그랬고 뭐 우리 여기 뉴스엔진에도 왔었지만 김영우 전 선배 네. 전 국회의원 김영우 네네. 선배도 제 책 읽고 상당히 좋은 평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랬구나. 그런 얘기 해줬는데 또 예전에 있었던 김세현 전 의원 김세현 전 의원도 항상 저랑 그런 거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김세현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이나 뭔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제일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지지난번 총선에서 불출마했던 분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을 개혁을 하자. 나부터 내려놓을 테니까. 나부터 내가 불출마하고 내려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보수를 개혁하자라고 이분들은 다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까운 분들이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분들의 희생이 지금 밑거름이 된 게 없잖아요. 그게 너무 밑거름이 되긴 뭐가 됐어요. 더 아사리판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차라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태까지 안 왔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 참 뭐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은 그 얼마 전에 김영우 선배랑 둘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불출마해서 선배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선배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본인도 네. 그런 것 같대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정말 나부터 희생할게 하고 내려놓고 떠나신 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면서 네. 지금의 저 대선을 지금 27일인가요? 오늘 앞둔 날짜가 D-27일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올게요. 네. 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럼 보수와 진보가 뭐냐? 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현안과 입장에 대해서 두 패로 가르는 거는 좌파 우파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좌파 우파가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뭐냐하면 예를 들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마리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국민들 잘 살게 해야 되고
나라를 어떻게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뭐 행복하고 뭐 도덕적이고 옳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네. 말하는 게 목적론적 국가관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사회계약론에서의 국가관은 네. 자연상태 인간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서로 어떤 권리가 충돌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하자. 그래서 사회제도를 만들고 국가와 정부 형태로 발전했다. 이거는 발생론적 국가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필요악인 거죠. 없는 게 좋은데 이게 있어야 그래도 우리 사회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발생론적 국가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가면 네. 마르크스의 국가관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도구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선한 목적의 국가 약간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나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국가가. 근데 어쨌든 이것도 목적론적 국가관이에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뚜렷하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네. 플라톤과 마르크스가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지금 목적론적 국가관에서.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를 딱 제시해놔요. 그리고 이상향 유토피아의 이 현실을 꿰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었던 거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프롤레타리아 사회죠. 공산혁명을 통해서. 근데 마르크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산혁명 이후에 그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될지 청사진이 없어요. 그냥 혁명하고 끝이에요. 혁명만 되면 다 잘 될 거야가 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소련이 그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게 없는 거예요. 혁명 자체만 목적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제시해 준 게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네. 시민성을 가지셔도 되는 게 저는 이제 사회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한 게 어떤 미래 사회의 계층과 계급 구조에 대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에는 청사진이 없다. 근데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누구냐? 그게 레닌이에요. 그게 레닌주의입니다.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네.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이상향으로 해서 이데아라는 어떤 목표가 있죠. 거기에 현실을 맞춰가는 겁니다. 마르크스도 목표에 현실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진보입니다. 진보는 어떤 거냐면 그냥 현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있어요. 그걸 딱 그려놓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동원하고 이 세계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에서 그 누구도 경제학 주류에서 증명된 바가 없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검증된 적이 없는. 근데 검증된 적이 없는 이론을 갖다가 목표로 딱 제시하고 네. 그거 몇 년 동안 현실을 꿰맞춰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최저임금 인상 갑자기 올리면서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다 잘리고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고 목표를 정해놓고 청사진을 그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는 방식. 그게 진보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사실 건강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게 그러니까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지더라도 일단 그렇죠. 해보고 보자라는 물론 식의 주목구구 아닌가요? 진보의 방식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진보의 방식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혁명적으로 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어젠다는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진보처럼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도 네. 그냥 머리에서 나와서 뭐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했잖아요. 집은 바잉이 아니고 리빙하는 거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우리는 막 가르치려 들었잖아요. 뭔가 사상 교육 시키듯이. 그게 진보의 방식이에요. 근데 보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야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맛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자 우리가 어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소중한 밥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은 이제 다이어트도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한 끼 한 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내 한 번의 이 결정을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한 집을 가야지. 그 맛집을 가는 게 그게 보수 방식의 핵심입니다. 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해왔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집단 지성을 통해서 시장의 논리를 통해서 거기서 형성된 계속 다듬어지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온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 그게 보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는 네. 어떤 정말 뛰어난 천재적인 누군가 나와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자 나를 따르라 해서 가는 것이고 보수의 방식은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보수와 진보예요. 이제 이해가 좀 쏙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갑자기 1년 만에 늘린다 그랬죠. 이건 보수의 방식입니까? 진보의 진보요. 그러네. 그건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잘못된 방식입니다. 걸렸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늘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갑자기 늘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문재인 정부도 심지어 포기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그거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냥 잘못된 거다. 당했다. 네. 그러니까 보수의 방식으로 의대 문제를 개혁하려 했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협치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보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몰라요. 왜 2,000명인지. 아세요? 그거는 그냥 그거죠. 그냥 묻고 더블로 가죠. 그냥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진지하게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니까. 의대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참 저랑 같은 윤석으로 시작하시는 분이라 제가 처음에는 되게 응원하고 애정을 가졌는데 갈수록 그 이상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윤 대통령이는 그만하시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진보요 했는데 당했다. 네. 자, 다음 얘기도 제가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사실 보수에 대해서 저는 좀 환멸을 느꼈어요. 사실은. 네. 이 부분 좀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을 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처음에 경고했죠 제가. 그러니까 보수란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 통합만을 부르짖었다. 네. 참패하고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그것을 안 하고 막연히 보수만 외치고 다른 당을 비난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이게 2021년에 썼던 글인데 지금도 이렇지 않나요? 똑같죠. 더 심해졌죠. 네,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됐다. 더 심해졌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지난번 대선 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광주에는 복합 쇼핑몰이 없다는 거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얘기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복합 쇼핑몰 가면 거기에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찜질방도 있고 정말 크게 다 있잖아요. 스타필드 같은 데 가보면. 근데 그런 게 요새는 많이 생겨가지고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 지역엔 그게 없으니까 대전으로 간다. 뭐 그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했던 점이 뭐냐면 호남 사람들이 자꾸 맨날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민주당만 찍으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니네 쇼핑몰 하나도 안 만들어주잖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그게 지금 영남이 그런 상황입니다. TK 특히. 그러니까 TK에서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공천만 받고 선거에 나오면 무조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민심을 안 들어요. 어차피 본선에 가면 내가 이기는데. 그래서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 말만 듣죠. 당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당권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한테 정권이 뺏겨도 상관없다. 이재명 정권 돼도 나는 어차피 공천 받고 당권 잡아서 국회의원만 한 번 더 하면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이 더 편하다. 그러니까. 정부 자꾸 비판하고 야당이 더 좋다. 정치는 야당이 제맛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죠. 네. 딱 그 생각인 거죠. 어떤 비전과 철학이 있다기보다는.
네. 줄 서서 내가 순번만 잘 받을 수 있으면 된다. 예, 그런 얘기.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보수도 또 미국이나 영국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보수가 이런 적은 없었어요. 보수는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책임지는 정당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공동체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화주의와 함께 보수는 논의가 되는 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식으로 가면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 후보가 공공선에 대한 공공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금 현재 뭐 여든 야든 다 통틀어서 저렇게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 개탄스러운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위로가 됐어요. 네. 그게 사실 제가 한동훈 대표와 일을 함께 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저를 아끼는 분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네. 뭐 저 국회의장 지내신 모 어르신 같은 분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왜 힘든 길을 그렇게 찾아서 가느냐. 그냥 3년 정도 더 중앙일보에 있다가 다음번에 3년 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공천 받아서 나와서 국회의원으로 바로 정치 입문하면 되는데 왜 힘든 길을 가느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우리 친한계만 하더라도 뭐 우리 기자 선배들 많이 있어요. 뭐 정현욱 선배나 박정훈 선배나 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유영원 선배나 그런 분들 다 그냥 기자하고 바로 오셨으니까 뭐 그때쯤 되면 저도 나이가 이제 한 50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저를 아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제가 왜 한동훈 대표와 갑자기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저의 정치 인생을 함께하게 됐나 하면 딱 그겁니다. 이 책에서도 썼고 네. 리라이트라는 책에서도 썼고 제가 칼럼에서도 수십 번 썼고 아마 수백 번 고쳐 쓰고 했었던 그런 정치에 나아갈 방향, 네. 정치의 올바른 역할이 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실천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손해나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피해볼 거를 감수하고서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정치 철학과 비전을 함께 해볼 수 있겠구나. 딱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귀하고 그 제가 이제 뉴스엔지 방송하면서 우리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구독하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 당에서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아깝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바른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당이 지금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러니까 더러운 걸 보고 묻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깝대요. 저런 정치인이 왜 저기서 저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깝대요.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 말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파사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무파사 얘기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첫 북콘서트 하던 날. 그러니까 첫 북콘서트가 저한테도 첫 데뷔 무대였죠. 그랬죠. 네,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처음 나서는 자리였고 공저자가 누구야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니까. 처음으로 데뷔하는 무대가 북콘서트였는데 그 북콘서트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뭐 그 코너나 프로그램도 다 제가 짰으니까 그때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 제가 그 내가 본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칠라 파벨의 그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뭐라고 소개했었냐면 우리 앞에 계신 동료 시민들은 먹고 사니즘 이상의 품격과 이상을 갖춘 시민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품격과 이상을 갖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를 하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시민들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만들어갈 리더다. 저는 그 얘기를 네. 다시 한번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만 전 논설위원도 함께 해서 든든하다라는 글도 주고 계시고 또 북콘서트 얘기를 좀 하시니까 오늘을님께서는 북콘서트도 좀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글도 주시네요. 북콘서트 형식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한 대표와 제가 함께 뭐 제가 우리 동희 형을 모시고 네. 그런 그 시민들을 만나는 일들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유스엔진에서도 이전에 다람쥐 토크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사진 봤어요. 그쵸? 뭐 다람쥐랑 해가지고 여기 패널들 다 이렇게 무슨 예, 어벤져스 마냥 모여 있던데요.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예. 저희가 진짜 그때 준비를 다 했어요. 현수막 디자인 작업부터 해서 막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주에 탄핵 심판 결과 나온다고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연기를 했다가 저희 날짜 다시 잡았잖아요. 언제입니까? 네, 지금 최초 공개인데 그때 오신다는 약속 하시면 제가 지금 날짜를 최초 공개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밀당을 좀 해야죠. 그래요? 그럼 나도 날짜 얘기 안 해야겠다. 아니, 그러면 뭐 오셔야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문수 단위로 하듯이 시간은 제 편입니다. 아니요, 농담이고요. 네. 당연히 가야죠. 아니, 그쵸. 저희가- 당연히 제가 가야죠. 네, 그렇죠. 네. 오셔야죠. 당연히 네. 오셔야 되고 지금 생각이 그 6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 주 주말에 바로 하려고 해요. 6월 다음 주 네, 주말.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생각은 6월 14일, 토요일? 6월 중순. 네. 좋네요. 6월 14일 토요일에 해야지. 그리고 주말에 해야지 여러분들 그 직장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토크 그럼 콘서트 그때 진짜 동료 시민들 많이 오셔야죠. 오시고 네, 네. 우리 뭐 행정님도 오시고. 그럼요. 총 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실 수 있게끔 주말에 해야 될 것 근데 같다. 큰일이네요. 네, 왜요? 왜냐하면 왜요? 우리 패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패널들이 네. 다들 말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거들다 보면은 서로 말하겠다고 하다 보면 이거 뭐 한 10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이 앵커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서 제 고충을 아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 준비했을 때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였어요. 네. 저 많은 분들의 저 말을 잘하고 좋아하시는 저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네. 이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진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역시 아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일단은 우리가 그 티키타카 쇼를 하니까 6명을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해봤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죠.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티키타카에는 네. 이제 뭐 패널 분들이 여러 계시지만 그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받아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김혜란 부대변인 같은 분들은 뭐 본인이 할 만 똑부러지게 하지만 막 빅마우스는 또 아니에요.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근우 기자님도 저분도 보니까 이 경상도 양반이세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셔가지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치고 딱 들어갔다가 빠지고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저 박상수 변호사나 우리 행주행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떠들기 시작하면 큰일 났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제 마음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뭔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또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네. 알아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은 방법이 있다. 10시간을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고민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 14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그 장소를 확실히 섭외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천드리면 네. 거기도 좋아요. 한동훈 대표 북콘서트 했던 데 있죠? 거기도요? 홍대. 거기 교통이 좋고 그리고 거기도 제가 그때 북콘서트 장소 알아보면서 쭉 보니까 많이 오면 한 240명 정도 좌석이 또 가능해요. 네. 240분 정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양한 장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하경님, 박상수 엄청날 듯.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어. 예상했던 대로 저 오기 전에 앵커님이 한 질문 6개 정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질문 난리 났어 지금. 2개 하고 끝났네요. 지금 나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막 지금 포스트에서 몇 개를 붙여놨는데 이거 그 안 다음에 되겠다. 시간 내서 한번 제가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스텝이 반도 못 나갔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뉴스 사랑방이 그냥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이제 게스트로 진짜 정식 게스트는 첫 번째고 저희가 그때 그 조상규 변호사님이라고 한번 방송 중에 난입한 분이 계셨어요. 저번에 저 왔을 때 막 내기에 에너지 넘치던 분. 내기에 도청장치 있다면서 방송 중에 뛰어들어온 분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처음 게스트였고 이제 정식적으로는 진짜 첫 게스트 함께 했는데 제가 뉴스 사랑방도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제일검 호위 무사님께서도 의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진보의 끝에는 김정은,
보수의 끝에는 정광훈, 위두훈이의 끝에는 한동훈, 책임당원 가입용. 와, 이거 잘했다. 하여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안 읽은 거 있나요? 다 읽었어요? 아, 프리지아님. 당원 가입 시 당비 결제 방법은 휴대폰 소액 결제 시 통신사 막아둬서 결제 안 되면 책임당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꼭 출금 확인하고요.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로 해서 해주세요. 주변에 꼭 알려주십시오라는 글 주셨는데요. 오늘 해단식에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은 저 잡고 당원 가입 안 하신 분은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모바일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순돌이님하고 제가 그 입당 원서 한 뭉치 들고 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페이퍼로도 써요. 순돌이님이 네. 그 어르신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 기억나요. 그날 전당대회 끝나고 나오는데 우셨죠. 저를 만났어요. 소리 지르고 저는 우셨다고. 처음 뵀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거 저를 보시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 딱 잡아드리고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나와서 소리 지르고 내가 뻐걱 울었다고. 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고 격려해 주셨다고. 엘리님 고맙습니다. 네, 큰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읽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근희님 고맙습니다. 리치 맘님인가요? 모음님인가요? 네. 좀 넓은 장소에서 콘서트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그 네. 닉네임이 되게 좋은데요. 리치맘. 리치맘. 맘이었나요? 네. 맘이었나요? 부자 몸이었나요? 엄마. 아, 부자 엄마. 어. 리치맘.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아이디 보면서 한 번씩 빵빵 터질 때가 있습니다. 네. 기다림의 미양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온라인 가입, 오프라인 가입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해단식 오시는 분들 저희한테 도움 청해 주셔도 되고요. 또 뉴스엔진 게시판에도 네, 입당하시는 방법 잘 저희가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네 봐주시면 좋고, 또 눈물 난다고 우리 홍빵빵님 울지 마세요. 네, 울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수사랑방에서는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미래 인문학에 대해서 무엇인지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보수와 진보의 가치 진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많이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시간도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후 1시에는 티키타카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티키타카쇼 1시. 오늘은 설주환 변호사님 함께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포동, 우리 포동 정혜림, 또 예지다람쥐 김건우 기자님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1시에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의 인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 게스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마음이 오늘 편했다. 아유, 저도 좋습니다. 네. 편했고요. 내일은 아침 9시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책임당원 배가 운동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1시 방송에서 뵐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